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법 중재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중재안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중수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김호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 지부가 총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100% 국민 경선으로 진행하기로 한 데 이어 막판 추가 후보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엔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의원이 최종 선출됐습니다. 다음 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 정국이 펼쳐집니다. 여야 공수가 뒤바뀐 상황에서 총리 인준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말수. 오늘은 여야의 벼랑 끝 충돌에서 대치 극적 해소로 일단락이 된 검수완박 정국과 공정 논란으로 시작된 6.1 지방선거 공천 잡음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치닫을 뻔했던 검수완박 논란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해결됐습니다. 여야 모두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검수완박법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인데요.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6가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정부패와 경제 분야 2가지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싸고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던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일단락됐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박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는 최종 합의문을 조율했고 박 의장은 갈등을 끝내고 민생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자고 여야에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검찰개혁으로 풍어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서 다시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박 의장에게 검수완박 중재를 요청했던 정의당도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 해소와 민생에 전념하자는 의장의 제안을 존중하고 향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안에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했던 검찰 수사권 폐지가 들어갔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보안 수사를 일부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장기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수사권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6대 중대범죄에서 부정부패와 경제 분야와 관련한 수사권만 남기고 5개의 특수부를 3개로 줄여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였습니다. 또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구성 후 6개월 이내에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입법 완료, 이후 1년 내에 중수청을 출범시키면 검찰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사개특위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고 특위위원은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해 여야 6대6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4월 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하면서 다음 주 28일이나 29일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 검수완박 중재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주당이 당초 바랐던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 다음 달 3일 공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수완박 입법에 강하게 반발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대해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여야의 중재안 수용 소식에 김호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총사퇴로 맞섰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중재안 수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여야가 검수완박 입법에 접점을 찾았지만 후폭풍도 상당합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 의장의 중재 과정을 헌법 파괴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위해 민주당 탈당까지 감행한 민영배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의장이 입법권을 전유한 것이라며 의회 민주주의 파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의원 전원이 당론으로 결정했는데도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받으라고 한 건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 시행 시기만 잠시 미룬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한 차례 사직서 반려 뒤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해 국회에 설득 작업을 해오던 김호수 검찰총장도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며 또다시 사의 의사를 밝혔고 이어 전국 고검장 전원 등도 사직서를 제출해 검찰 지휘부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정치권은 검수완박 입법을 앞두고 검찰 설득이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이번 주는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했다면 다음 주는 인사청문 전국으로 또 한 차례 강대강 대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을 구성할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국회가 차례로 검증하게 될 텐데요. 공수가 바뀐 첫 인사청문 전국을 임채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진행될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8억 원대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료와 론스타 게이트 연루 등의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회 본회의 총리 인준안 부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한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청문회 보이콧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리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170석이 넘는 민주당의 동의는 필수적인 만큼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인선 과정에서 또 한 차례 여야 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역대급 정관예우로 초호화 특혜를 누린 공직자 출신 총리가 지금 왜 필요한 것인지 국민은 도대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시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까지입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리스트에 올리고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책임한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새 정부 발목 잡기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감싸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 검증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막말의 퍼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것이 검증이 아니다. 그리고 국회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자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국민의힘의 셈법이 복잡합니다. 당내 일각에서도 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국회 인준과 연계할 수 있어 정 후보자의 거취가 향후 인사청문 전국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 후보자는 합리적인 검증을 받겠다며 일단 버티기에 들어갔는데 정 후보자가 출석할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진행될 첫 인사청문 전국, 공수가 뒤바뀐 여야가 협치냐 대치냐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6일 지방선거 대진표가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서울시장 후보군을 꼽고 있고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경기지사에 김은혜 의원을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임혜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00% 국민 경선으로 진행할 서울시장 경선에 나설 후보군을 추리고 있습니다. 현재 당내 공천 신청자는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 총 6명. 민주당은 새로운 인물도 물색 중인데 의원직 사퇴 시점과 경선에 따른 결선 투표 등을 고려해 오늘까지는 국민의힘 오세훈 현 시장에 맞설 서울시장 최종 경선 후보를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출마를 선언한 송 전 대표와 박 의원, 여기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낙연 전 대표 등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당은 역량 있는 모든 후보들에게 경쟁의 문호를 개방하고 역동적인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공정하게 선출해서 반드시 지방선거의 승리를 견인해 내겠습니다.
민주당은 강원지사 후보에 이광재 의원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내일 발표될 김진태 전 의원과 황상무 전 앵커 간 국민의힘 강원지사 경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는 경기지사 선거. 국민의힘은 김은혜 의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먼저 김은혜 후보 최종 득표율은 52.67%입니다. 다음은 유승민 후보 총 득표율은 44.56%입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최종 후보자로 김은혜 후보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 의원이 두 번이나 대선에 출마한 유승민 전 의원을 꺾고 당선된 데에는 이른바 윤심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릅니다. 김 의원은 경선 결과 발표 이후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길 자신이 있다며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 대진표가 속속 완성되면서 6일 인천시장 선거는 민주당 박남춘 현 시장과 국민의힘 유정복 전 시장,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 3자 구도로 확정됐고 충북지사 선거는 민주당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김영환 전 의원이 맞붙게 됐습니다. 국회방송 임혜련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태진 비상대책위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에 장애인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김태진 위원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인수위가 전장연의 요구안을 받았지만 아직 공식 답변이 없다며 인수위든 국민의힘이든 장애인 권리 예산 편성에 답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누군가에겐 불편함으로 느껴질 시위가 누군가에겐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며 민주당 역시 관련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국민의당과의 합당 찬반 여부를 ARS 투표로 물어본 결과 합당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의석수는 국민의당 소속 3명 의원을 더해서 113석으로 늘게 됐습니다. 다만 합당에 반대해온 권은희 의원은 당 지도부에 제명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안정 방안 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적 주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수도권은 공급 중심으로, 지방은 재생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 주거 사다리를 확충하기 위해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 등을 공급하겠다고 했고, 정의당은 지역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 권한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부실관리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임으로 노태학 대법관이 내정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노 내정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 업무를 수행했고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직 경력이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조만간 국회에 노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야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합의를 하면서 여야의 이제 극한 충돌이 일단은 일단락된 그 모습인데 박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이제 수용을 했네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국회 전운이 감돌았는데 오늘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전격 수용하면서 합의안을 이뤄냈습니다. 보통 여야가 이견이 있으면 각자 의견을 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장이 중재를 하는데 네. 이번에는 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의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여야의 이견이 워낙 컸던 것도 있지만 또 민주당에서 제시한 시한이 4월 국회였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또 다시 논의를 시작하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한을 보면 이제 다음 주 정도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박 의장이 직접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 아침부터 좀 급박하게 돌아갔는데요. 의장이 이례적으로 오전 9시 45분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공지를 했고요. 기자회견에서 중재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박 의장은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여야 원내 지도부들의 의견, 그리고 전직 국회의장님들의 의견, 그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장이 문서로서 활기하게 나라는 최종안을 제시했습니다. 네네, 김 기자. 그 의장이 이제 해외 순방까지 취소하면서 고심 끝에 이제 중재안을 내놨는데 네. 합의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민주당이 이제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게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입니다. 이 네. 부분이 들어갔고요. 네. 또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 이제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의견을 조금 다 반영한 중재안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검찰의 수사 범위를 이제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를 했는데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이 수사 부분을 삭제를 하고 부패와 경제 범죄로 이제 한정을 한 겁니다. 네. 또 5개 반부패 강력 수사부를 3개로 축소를 했고요.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을 해서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이른바 FBI 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거를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야가 전격 수용한 배경을 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먼저 이제 민주당을 보면 네. 저는 민주당이 이제 중재안을 수용하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법사위에서 이제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서 사보임 논란까지 감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검수완박법에 대한 이제 완전한 강행 의지를 보인 거거든요. 검수완박법은 이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건데 네. 그런데 이런 이제 꼼수 탈당에 당내에서조차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워낙 많이 나왔고요. 또 박홍근 원내대표가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이 부분을 강조하긴 했지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일 대우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균열이 간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여기에 또 민주당 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서 내세웠던 근본적인 원칙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였거든요. 네. 근데 의장의 중재안은 이 부분이 모두가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6월 지방선거가 이제 40일, 오늘까지 하면 40일 남았는데 강행 처리 수순으로 갔을 때 미칠 파장들 또 그리고 앞서서 국민의힘에서 먼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의원총회 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먼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전해졌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론과 이제 당내 상황을 감안한 이제 민주당 상황을 살펴봤고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권성동 의원의 이제 말을 빌리자면 네. 의장의 중재안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질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수용의 입장을 밝혔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권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 의원들의 이제 우려도 있었지만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우려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설득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이번 중재안이 이제 국민의힘에 주장해왔던 검찰의 보안 수사권, 2차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에 부정부패, 경제 범죄 이제 2개만 남은 건데 네. 삭제되는 이제 부분들이 공직자, 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범죄 수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 거의 그 부정부패나 경제 범죄 부분에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공직자, 부패, 선거, 그 범죄, 부정부패 이게 다 여기 부정부패 안에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방위사업청도 보면 이제 경제 문제 또 부정부패도 그렇죠. 같이 다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의장이 중재했던 부분들에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됐다. 그리고 설득이 됐기 때문에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슈 분석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앞으로 이제 여야가 이제 그 합의를 한 대로 잘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중재안 수용 후에 이제 박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제 회동을 하고 이제 사인을 직접 했거든요, 원내대표가. 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법안을 이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전체 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다음 달 3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이후거든요. 네. 이제 합의안에 보면 최종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폐지가 되는 게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된 이후거든요. 네. 합의안에도 보면 이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 후에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 좀 속도를 내야 하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숙제가 남게 되고요. 또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중대수사범죄청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도 좀 제기될 수 있는데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그 전망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윤핵관이라 불리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네. 권 원내대표가 사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인했기 때문에 이 합의가 된 부분은 거죠? 네, 그래서 지켜질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인수 입장을 보더라도 일단은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존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의 또 일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일단은 새로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지는 않다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군요. 네, 국회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은 좀 더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은 좀 있고요. 또 여기서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검찰이 반발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이제 네. 아니다라고 이제 권 원내대표도 검사한테 충분히 이제 오늘 총사퇴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의 의견을 또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되는 부분, 이제 법안 심사 과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 강경파들에 대한 것도 약간 이제 변수로 남아 있는데 아직 법사위에서 합의는 했지만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때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질을 할 수도 있는 그 부분, 그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여야 검수완박 법안을 살펴봤습니다. 김동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20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20대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다음 달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초청 규모가 4만 1,000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김현주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로 취임식 초청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려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일반 참여 또는 특별 초청 대상 국민 등 세부 초청 대상의 구체적 인원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임식 초청 구체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우선 취임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참여를 신청한 분들에 대한 추첨이 오는 25일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일시는 29일 다음 주 금요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초청장의 우편 발송은 5월 2일부터 발송되어서 취임식 참석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서 취임식 당일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5월 10일 새벽 0시에 임기 개시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 행사를 시작으로 오전엔 당선인 사저 앞에서 간단한 축하 행사를 연 뒤 이후 국립현충원으로 이동해서 참배의적을 소화하고요. 이 시간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선 식전 행사가 진행이 되고 당선인 도착과 함께 11시 본식이 시작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후엔 기념 행사와 경축 연회가 예정이 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주요 인사, 외빈을 위한 만찬이 전례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취임식에 드는 예산은 약 33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상 최대 예산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대통령 취임식은 매번 역대 최대를 경신해왔다면서 연간 상승률로 환산을 하면 0.6%로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참고로 역대 대통령 취임식 비용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10억 원, 김대중 전 대통령 14억 원, 노무현 전 대통령 20억 원, 이명박 전 대통령 24억 원,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엔 31억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대통령 취임준비위는 취임식 이전 국민이 함께 만드는 취임식이라는 의미를 담은 사전 캠페인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모레인 24일엔 용산공원 잔디광장에서 어린이 그림 그리기 축제가 열리고요. 또 내일부터 30일까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기대와 바람을 담은 국민 동영상 참여 프로그램도 공모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취임준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모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마지막 친서 교환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 시위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지막 친서를 교환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친서 교환 사실은 오늘 오전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해서 먼저 알려졌습니다. 지난 20일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이 보내온 친서를 받고 21일 회답 친서를 보냈다면서 두 정상이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친서를 통해서 남북 대화가 희망한 데까지 이르지 못한 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쉬운 순간들과 벅찬 기억이 교차하지만 김 위원장과 손을 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화의 진전은 다음 정부에 몫이 됐고 김 위원장도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간직하면서 남북 협력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의 대화가 희망했던 곳까지 이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하고 북미 간의 대화도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의 친서 교환은 깊은 신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친서 교환이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문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서 바로 회답하는 등 남북 정상 간의 소통엔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우리가 희망한 곳까지 이르진 못했지만 역사적 합의와 선언을 내놨다. 이는 지울 수 없는 성과라면서 정성을 쏟으면 얼마든지 남북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기 마지막까지 보여준 문 대통령의 고뇌와 열정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퇴임 후에도 변함없이 존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남과 북 정상 간의 친서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남과 북은 주요 계기 때마다 친서를 통해서 상황을 관리해왔는데요. 남북 간 국면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계기로 작용하는 친서 외교.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선 친서 교환을 통해 또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마지막 친서 교환을 놓고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남북 정상의 신뢰관계를 재확인했다는 평가와 함께 정상 간의 신뢰만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없다는 현실을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퇴임 직전까지 친서 교환을 통해 대결보다 대화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한 지도자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술 시간입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야의 검수완박 입법 전쟁이 극적으로 이제 막을 내린 일단락된 그런 모양새인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제 묘수가 일단은 통했다는 그 해석입니다. 박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전격 수용한 배경부터 먼저 차례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훈 위원장님. 일단은 박병석 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특수부를 좀 개수를 좀 줄이거나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쉬운 중재안이라고 생각해요. 그 결과 민주당보다 먼저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네. 박병석 의장님의 스타일은 뭔가 중재를 하는 그런 역할을 지론을 계속 가졌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역할을 하셨다. 원래는 해외 순방이 있었는데 이 갈등이 극한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중재안을 제시하셨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00% 사실 만족할 수는 없지만은 국민의힘이 그래도 먼저 중재안을 수용한 만큼 더 이상의 검수완박, 검찰의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다른 민생 입법을 뒤로 미룰 수 없는 것 때문에 수용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또 국민의힘이 이렇게 수용한 만큼 이제는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코로나19 소상공인 보상, 손실보상도 남아있는 만큼 민주당에서도 꽤 실익이 있는 중재안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아마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엄청 어려웠을 것 같고 우리
박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느 것처럼 쪽에서 말씀인가요?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중재안도 없이 통과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국민들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이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 이거라도 받아들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검수완박법과 관련돼서 반대를 할 수 있는 실제 제도적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실제로 법사위의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네. 그 소위 말하는 꼼수 바꿔치기로 탈당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소속 실제로는 민주당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을 사보임을 하거나 말하자면은 이전에 보기 힘들었던 꼼수들을 막 써가면서 안건조정위를 패싱하고 결국에 법사위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만약에 이거를 의결을 해버리게 되면 그마저도 정말 최악의 법이 통과될 수가 있다는 그 우려 때문에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그래도 받아들인 상태에서 우리가 일단 입법 저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마 이런 고육지책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이 많이 됩니다만은 그 와중에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6개 범죄 중에 그래도 2개의 범죄, 특히 검찰이 수사력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는 부정부패라든지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남아있고 무엇보다도 그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네. 또 부족한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좀 보완을 해가면서 가겠다라고 천명을 했던 만큼 아마 이제 그런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들였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민주당 중재안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관련 질문을 드릴게요. 민주당 측면에서는 일관되게 그동안 이제 주장을 해왔던 직접 수사권과 이제 기소권을 이제 분리를 했고 물론 이제 한시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전까지는 직접 수사권을 이제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원래 이제 6대 범죄에서 3개는 남겨달라고 했는데 2개 축소까지도 양보를 한 거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부패와 경제사범에 대한 해석이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공직자와 그 다른 뭐 수사도 이쪽으로 또 그 이관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중재안 두 분 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중재안 일단은 일부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일 수도 있고 검수완박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덜 만족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는 20년 정도 그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논의되었던 일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물꼬를 트려고 했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다가 이제서야 통과가 됐는데 물론 100% 원안대로 되면은 저는 굉장히 만족할 것 같지만 한 80%의 만족으로 끝내는 것도 우리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일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하나씩 해결되고 있는데 이 정도 온 것도 굉장히 저는 소기의 성과라고 보고 80% 만족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물론 이것을 추진했던 뭐 김용민 의원이라던가 박주민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님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네. 그런 면에서 성과가 없진 않다. 저는 만족스러운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당연히 대단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애초에 사실은 이제 작년 이제 1년 4개월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으면서 그나마도 이제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남겨놨던 근데 그것도 사실은 현장에 가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많았거든요. 이제 6대 범죄 이외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게 말 그대로 피해자들이 두 번째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기회들 그러니까 경찰에서 맡겼을 때 검찰에 가서 또다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경찰에서 올라온 수사를 보완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들 자체가 박탈돼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수사 적체도 굉장히 심하고 그에 따른 피해자들의 어떤 하소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졌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도 지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벽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그거를 사실 검수완박을 더 진행시킨다 그러면 더 악화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들이 했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검찰들이 했던 수사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월성원전 경제성 조장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다음에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관련된 사건, 윤미향 의원 횡령금 관련된 사건, 이 후원금 횡령 사건,
그다음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정말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수사들을 검찰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검수완박법에 따르면 이런 거 전부 다 경찰로 이관해야 된다고 하는데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나 수사 보완도 요청하지 못하는 검찰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고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물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중요한 수사권마저도 이제 경찰한테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중재안에 대해서는 만족하기가 대단히 어렵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뭐 산업 블랙리스트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2개의 범죄, 그러니까 부정부패나 경제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경찰한테 이관이 안 돼서 수사가 마무리는 잘 되겠지만은 시간이 좀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있는 모든 수사권도 다 경찰한테 이관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한테 수사권을 단 하나도 남겨놓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중간에라도 이 법을 철회하거나 내지는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시 재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에 빚은 법사위 안건 조정이 구성 대신에 법사위 심사를 거친 뒤에 다음 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데요. 지금까지 과정 평가와 함께 국회에서 남은 변수를 한번 짚어본다면요, 김세섭 의원님. 이제는 뭐 여야가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뭔가 장애가 생기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이 법이 발효가 되었을 때,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심각하게 훼손을 했다, 이제 이런 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사상에도 우리가 통정 매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짜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거는 무효로 하거나 아니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것은 위장 탈당임에도 불구하고 탈당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일반 민사상에서도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그냥 버젓이 해버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아마 국민들한테는 굉장한 실망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중재안이 나와서 이 법안은 중재안대로 통과가 되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보여줬던 민주당의 만행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한테 대단히 큰 실망으로 가져갈 것이고 국회에 대한 불신을 더 가중시키는데 또 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서류상으로 위법은 아니지만 국회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뭐 또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민영배 의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 아쉬운 면이 있죠. 민영배 의원이 이렇게 탈당을 하시고 법사위에 그 비교섭 단체 몫으로 들어간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우리 비례정당, 위성정당에 대해서 계속 사과를 하셨잖아요. 네. 이것도 비슷한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때 비례위성정당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간 측면이 있는데 이것도 그것처럼 아마 좀 꼼수라고 할 수 있으면 꼼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애초에 검찰, 과거에 우리가 검사가 어떻게 생겼냐 보면요. 프랑스 대혁명 때 판사가 기소도 하고 판결도 했어요. 그렇게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검사가 생기고 검사에게 기소권을 떼주고 수사권을 떼줬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떼줘서 경찰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다, 어떤 부분에서 피해를 받는다 명확하게 물어보면은 수사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검찰이 수사하면 수사가 잘 되고 경찰이 하면 수사가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고, 그런 면에서 민영배 의원이 굉장히 절박했던 측면이 있다. 검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은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아쉬운 측면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거기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 그 경찰의 수사력에 대해서 불신한 적이 저희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경찰이 잘하는 수사가 있습니다.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그 수사력과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경찰이 원래 잘 해왔고, 실제로 작년에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게 문제가 됐냐면 검찰이 실제로 잘하는 수사들이 있습니다. 경제범죄라든지 아까 뭐 부정부패라든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이게 제 의견이 아니라요. 지난해에 그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냈었는데 당시 조국 전 장관 역시도 이런
검찰들이 잘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들한테 맡겨놓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게 제 얘기만 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왜 이렇게 많이 수사권을 경찰한테 이관을 하냐 했을 때 남아있는 6개는 그래도 검찰이 잘한다라고 민주당에서 인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의힘이 경찰의 수사력을 못 믿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경찰이 잘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존중을 하고, 다만 제가 아마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검찰이랑 경찰은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경찰이 훨씬 이 정치적 수사에 대해서 구조적 취약성이 있거든요. 임명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정책 외압을 받아서 수사를 못하게 되고 옷을 벗고 나가게 되는 경우에 검찰보다 훨씬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수사는 검찰들이 훨씬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훈련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데 좋은 명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검경 수사에 대한 거는 능력과 이런 거에 대한 건 오늘 그 주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를 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찰 상황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여야가 이제 의장의 중재안을 이제 수용을 했지만 검찰 안에서 이제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 김호수 검찰총장이 재차 사의를 표명을 했고 또 전국의 고검장 6명이 총사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줄사퇴가 또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이 검찰의 줄사퇴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고검장을 비롯해서 차장 검사도 아마 사퇴를 하죠. 사퇴를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이분들은 어차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보다 기수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사퇴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지금 역대 최초로 검찰 출신이 바로 법무부 장관이 됐기 때문에 원래는 검찰총장이 기수가 낮은 후배들이 임명됐을 때 사퇴를 했잖아요. 이게 법무부 장관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이분들은 어차피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고 이분들 나간다고 해서 큰 이변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분들도 정관예우를 받으면서 1년에 10억, 20억씩 이렇게 고문으로 가던가 대형 로펌에서 일할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일종의 그냥 시위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반발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검찰 정상화를 미진하게 해야 되나라는 의문점은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저 사퇴한다고 바로 취지가 안 됩니다. 정관예우가 그렇게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나서 취업을 할 거서 그때 10억, 20억 이런 얘기는 너무 과도한 얘기고 이게 유례 없이 이렇게 고검장들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중재안이라고 하더라도 그나마도 조금 나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검찰이 가지는 수사권들을 모두 박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물론 이제 법조계 내 특히 이제 검찰 내에는 기수가 낮은 사람이 고위직으로 올라갔을 때 그 기수가 높으신 분들이 관행적으로 사퇴를 하고 사임을 하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래야 된다 이런 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 한동훈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또 검찰에까지 적용될 필요도 없어요. 검찰 내부의 문제인 것이지 법무부는 검찰은 좀 다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사퇴를 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 자체가 가지는 불안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미칠 수 있는 악영향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공무원의 양심상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장 사이에도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서 검수완박 중재권에 관련 대통령 의중도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OX 질문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엔 김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할 것이다 하면 O, 반려할 것이다, 또다시 반려할 것이다 하면 X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X, O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박영훈 위원장님, X를 들어주셨습니다. 김호수 총장은 어쨌든 검찰의 총장이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을 좀 대통령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인 만큼 검수완박에 대한 동의는 기본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방금 김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의 양심상 사퇴한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저희가 볼 때는 그냥 기득권 지키기의 일환으로 사퇴를 하는 거고 과거에 어떤 공무원 조직이 해체됐을 때 만약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했을 때 해경 사람들이 반발을 해서 무슨 시위를 하고 사퇴를 했나요?
그 측면과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김호수 총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면은 김호수 총장은 기본적으로 검수완박의 취지에 동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의중을 드리고 얼마 전에도 사의를 표명하고 반려된 사례가 있는데 임기를 다 채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렇군요. 올해 들어주셨습니다. 그럼요. 이제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인데 여기서 또 반려를 하게 되면 뭐 모양이 굉장히 이상해지겠죠. 이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고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호수 총장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래도 친여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검수완박 내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가장 일선에서 법안 초안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 김호수 총장이고 심지어 감사원의 감사위원을 임명한 과정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부단히 노력을 했었지만은 결국 좌절이 됐거든요. 당시 이제 감사원장인 최재형 원장이 반대를 했던 까닭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누가 뭐래도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과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한다는 이것이 단순히 기득권 지키기라고 매도하기에는 김호수 총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검찰 수사권, 경찰 수사권에 대한 철학이 문재인 대통령과 대단히 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고 사퇴를 하는 것이면 민주당에서는 이걸 귀닫고 안 들을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리할 것이다. 오인 거죠? 그럼요. 예. 네. 또 인수위는 앞서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새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박영훈 위원장님 들어보겠습니다. 새 정부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죠. 박병석 의장님께서 좋은 중재안도 이렇게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국무회의 때 의결을 하면은 다음 정권에서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중재안을 국민의힘에서도 받아들인 만큼 저는 이게 무조건적으로 국무회의 의결까지 간다고 봅니다. 네. 그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대통령과 충분히 합의가 되어 있다 이제 이런 그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수위가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을 것 같고 또 인수위는 인수위대로 국회의 협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지방선거 이야기로 이제 그 화제를 바꿔볼 텐데요. 초선의 김은혜 의원이 대선 후보, 그것도 2번 연속 출마했던 거물의 유승민 전 의원을 꺾고 경기지사 후보가 됐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이번 이제 오늘 탈락을 하고 난 후에 여기가 멈출 곳, 새로운 길 찾겠다. 정계 은퇴를 좀 시사를 하는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윤심 마케팅이 이제 적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결과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그 김재섭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계 은퇴를 사실 이제 시사를 하신 건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경기도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으셨다가 말 그대로 경기도가 국민의힘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좀 험지가 됐고 중도 확장성이라는 면에 있어서 사실 많은 지지자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불려 나온 모양이 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낙선을 아무래도 하시다 보니까 경선 탈락을 하시다 보니까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 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보게 되니까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은혜 후보가 예를 들면은 유승민 전 의원에게 쏠려있던 민심을 얼만큼 확보할지가 이제 앞으로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은혜 의원 역시 굉장히 인정받는 정치인이고 또 신인 정치인이면서도 또 관록과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김은혜 의원 말대로 사실은 민주당에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김은혜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자객 출마예요. 자객 출마고 우리 당을 예시로 들면은 송영길 대표를 저지하기 위해서 다른 분을 이렇게 보내서 출마해서 경선에서 이기는 경우인데 당심과 민심의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우리 홍준표 대표와 윤석열 당선인의 경선 때처럼 그런 급격한 차이를 보여줬는데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문제가 남아있죠. 또 당이 얼마나 민심과 괴리가 있는지도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김은혜 의원이 이렇게 후보가 된 것은 국민의힘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봐요. 국민의힘이 정말 변화 가능성이 있다면 유승민 후보가 여론조사는 더 상당히 높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 측면으로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유승민 후보는 굉장히 아쉬운 후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대로 정치를 그만두실 분은 아니고 좀 다른 역할로 국민의힘에 그리고 경기도에 기여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김은혜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된 게 어떻습니까?
유승민 후보는 굉장히 파괴력이 나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김은혜 후보는 확장력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강성적인 목소리, 또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중도 확산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갑다는 입장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박영훈 위원장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략공천위원으로서 상당히 바쁘시죠? 네. 민주당 상황 지켜보면은 이 당 비대위가 전략공천위의 송영길 그리고 박주민 서울시장 공천 배제 결정을 철회하고 추가 출마자를 찾아서 100% 국민 경선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 입김이 좀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도 있고 또 이런 회군의 가장 핵심적인 배경이 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상임 고문이시죠. 이번에 입김이 들어갔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죠. 어떤 분들은 찬성하고 어떤 분들은 반대하고 네. 저 같은 분들은 반대했는데 결국에 그런 안건이 올라갔을 때 비대위에서도 이틀간의 큰 토론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입김이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저도 전화 받은 바도 없고 네. 다른 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안에서의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다른 후보 지금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박주민 후보 그리고 송영길 후보, 김진애 후보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나오지 않을까. 새로운 후보가 나오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아쉽긴 한데 혹시 모르니 또 신선한 분들이 민주당에 들어와서 경선을 한다면 굉장히 저는 환영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얼굴에 대한 정보는 따로 없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나 박영선 전 장관의 접촉 중인 새로운 인물이 또 누가 있다고 발표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당무상의 비밀은 사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결과를 지켜보시죠. 접촉 중인 인물이 있긴 있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또 누가 확정이 될지 아무튼 또 지켜볼 사안인데 아직 그 확정 날짜가 나오진 않았죠? 네네. 서울시장 선거는 아직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청년마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충돌과 대치가 일단락된 검수완박 정국 그리고 6.1 지방선거 공천 논란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인 내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11도로 출발하면서 예년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7도, 대전 28도 등 대부분 한낮에 덥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